제가 준비한 과정의 마지막 과목에 해당이 되는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 파트에서는 4개의 큰 섹션으로 나눌 건데요. 그 앞부분에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배우셨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두 번째는 IT 프로젝트 정보 시스템 구축 관리에 대한 걸 진행을 할 거고요. 세 번째 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보안을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 마지막 장은 시스템 보안의 구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첫 시간으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활용이라고 하는 걸 할 건데요. 앞 시간에 배우셨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또 비용 산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그 방법론을 결정하는 방법과 개발의 표준, 그 다음에 그 개발 방법론을 테일러링 하는 것과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인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을 활용할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뤄봤었는데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추상적인 표현을 좀 순차적 또는 병렬적인 단계로 구성을 해서 개발 모델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공학 패러다임들을 정의해서 그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는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과 그 다음에 그 나선형 모형, 마지막에 애자일 방법론이라고 하는 4가지를 좀 배웠습니다.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설명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폭포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폭포에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법인데요. 앞 단계가 완벽하게 완료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방법이 폭포수 모형이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고요.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다음 단계 진행 전에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죠.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 단계가 완벽하게 끝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프로젝트 개발하는 시간이 걸리고요. 동시에 2 이상의 작업들을 진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 프로토타입 모형이었습니다. 요구사항,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충분한 요구사항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때문에요. 시스템의 이해나 또 의사소통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자, 나선형 모형이라는 것은 폭포수와 프로토타입의 모형의 장점에다가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만들어진 모형이 나선형 모형이었습니다. 애자일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프린트라고 하는 주기 단위로 프로젝트를 쪼개서 매 주기마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그것들에 대한 걸 검증을 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이 애자일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하게 될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유지보수할 때 필요한 여러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각종 기법, 도구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화한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목적은 소프트웨어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하는 데 있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종류에는 구조적인 방법론과 정보공학적인 방법론, 그 다음 객체지향적인 방법론,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 예절 방법론, 제품 계열 방법론이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조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된 분석 절차에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서화한 다음에 처리하는 중심의 방법론이 구조적인 방법론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또 검증이 가능한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할과 정복이라고 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구조적인 방법론의 절차는요. 타당성 검토, 계획 단계, 요구사항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시험 단계, 유지보수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보 시스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 분석, 설계, 구축에 정형화된 기법들을 상호 연관성 있게 통합하고 적용해서 자료 중심의 방법론이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정보 시스템 개발 주기를 이용해서 대규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합한 방법론이 정보공학 방법론입니다. 정보공학 방법론의 절차는 정보 전략 계획 수립과 업무 영역의 분석 단계, 업무 시스템 설계 단계, 업무 시스템 구축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 세계의 객체라고 하는 것을 기계 부품처럼 하나의 객체라 만들어서 이것을 조립하듯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객체 지향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구조적인 기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발생을 했고, 그런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이 객체 지향 방법론입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은 구성 요소가 객체와 클래스,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객체 지향 방법론에서 사용이 되는 기본 원칙에는 캡슐화, 정보 운익, 추상화, 상속성, 다형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방법론의 프로젝트 절차는요, 요구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와 검증 단계, 마지막에 인도 단계라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은요,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은 기존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론입니다.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개념은 문서나 소스 파일 또는 라이브러리 등과 같이 모듈화된 자원을 재사용이 가능한 것을 컴포넌트 형태로 묶어서 표현하는데요. 핵심은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유지보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기존에 만들었던 시스템을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법의 방법론은요, 개발 준비,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전개, 인도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은 애자일 방법론인데요. 방법론에는 애자일과 제품 계열 방법론이 있는데요. 제품 계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애자일 방법론을 끝으로 설명을 마칠 건데요. 애자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과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또 일정한 주기라고 하는 스프린트를 반복해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방법론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소규모 프로젝터라 고도로 숙달된 개발자가 필요하고요. 급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이 애자일 방법론입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스크럼, 또 칸반, 크리스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의 절차는요, 사용자 스토리, 계획, 개발, 승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계획, 개발, 승인 테스트를 반복하는 주기로 보면 됩니다.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사용자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은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비용 산정 기법은 그 방법에 따라서 하향식 방법과 상향식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비용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비용 산정을 할 때 고려할 사항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 규모를 소요되는 인원이나 자원, 기간 등으로 확인해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비용을 높게 산정을 하게 되면 예산 낭비와 또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너무 낮게 산정을 하게 되면 개발자의 부담이 가중이 되고 또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에는요, 프로젝트 요소라고 해서요, 제품의
복잡도인데요.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난이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복잡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크기라고 하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규모에 따라서 개발해야 할 시스템의 크기를 뜻하는 거고요. 요구되는 신뢰도라는 것은 일정 기간 내에 주어진 조건에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를 뜻합니다. 두 번째, 비용 산정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자원 요소는요, 크게는 인적 자원과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라는 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개발 능력을 갖춘 또는 그런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을 뜻하고요. 하드웨어라는 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장비 또는 이제 그 워드 프로세서, 프린터 등과 같은 보조 장비들을 하드웨어 장비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자원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필요한 언어 분석기라든가 또 문서와 도구 등 개발에 지원이 되는 도구들의 자원을 뜻합니다. 생산성 요소는요, 그 개발자 능력과 개발 기간인데요. 개발자들이 갖춘 지식이나 경험, 또 이해도, 책임감, 창의력을 의미하는 거고요. 개발 기간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비용 산정하는 방법에 상향식 기법과 하향식 기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하향식 산정 기법은요, 과거에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 지식이 많은 개발자가 참여해서요, 그 비용을 산정하는 비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각각의 작업별로 비용을 세분화하고요. 하향식 비용 산정 기법에는 크게 전문가 감정 기법과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경험이 많은 두 명의 전문가에게 비용 산정을 의뢰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고요.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겠죠.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이제 과거의 프로젝트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비용이 산정이 된다라고 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은요, 전문가 감정 기법이 주관적이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델파이 기법입니다. 비용 산정 기법의 또 다른 상향식 산정 기법인데요.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작업 단위별로 비용을 산정한 후에 집계해서 전체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론이 상향식 비용 산정 기법입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LOC 기법이라고 해서 원식 코드 라인수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개발 단계별 인원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LOC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각 기능이 원식 코드 라인의 비관치, 낙관치, 기대치를 측정해서 예측치를 구하고 이를 비용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비관치라고 하는 개념은 가장 많이 측정이 된 코드의 라인 수를 뜻하는 거고요. 낙관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게 측정이 된 코드의 라인 수를 뜻하고요. 기대치라고 하는 것은 측정이 된 모든 코드의 라인 수의 평균을 뜻합니다. 자, 계산하는 공식은요, 측정이 좀 쉽고요, 이해가 쉬워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산정 공식들을 조금 주시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개발 단계별 인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LOC 기법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각 기능을 구현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을 생명주기의 단계별로 산정하는 기법입니다. LOC보다 조금 더 정확한 기법이긴 하지만 기간이나 비용 산정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용 산정 기법에는 상향식에서 LOC라고 하는 원식 코드 라인수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산정하는 이 공식에 대한 것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비용을 산정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수학적 산정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상향식 산정 기법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경험적인 추정 모형 또는 실험적인 추정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개발 비용 산정의 자동화가 목표인 것이 수학적 산정 기법입니다. 비용을
자동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공식이 과거 유사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경험에 의해서 유도가 되는 방식이 수학적인 산정 기법입니다. 수학적인 산정 기법에는 코코모 모형과 그 다음에 푸트납 모형, 기능 점수 모형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모형들에 대한 비용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코모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엠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된 방법이고요. 우리가 원식 코드 라인 수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개발할 소프트웨어의 규모를 예측한 다음에요, 소프트웨어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되는 비용 산정 방식에 대입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코코모 모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유형은 소프트웨어의 복잡도나 또는 원시 프로그램 규모에 따라서요, 조직형, 반분리형, 내장형으로 구분을 하고요. 자, 모형의 종류로는요, 기본형이 있고요, 중간형, 발전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수학적 산정 기법에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푸트납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의 전 과정에 사용될 노력의 분포를 가정해 주는 모형입니다. 자, 푸트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요. 이걸 생명 주기 예측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에 따라서 함수로 표현이 되는 그 곡선을 이용해서요, 노력 분포도를 기초로 비용을 산정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노력 분포 산정에 이용이 되는 기법이고요. 개발 기간이 늘어날수록 프로젝트의 적용 인원의 노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기능 점수 모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 기능 점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증대시키는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해서요, 그 요인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합산해서 총 기능 점수라는 걸 산출합니다. 그래서 총 기능 점수와 영향도를 이용하여 기능 점수라는 걸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총 기능 점수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나 복잡도, 난이도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거 하나하나를 수치로 잡아서 비용을 산정하는 기법이 기능 점수 모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결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한다는 것은 투입하려고 하는 자원, 또 일정, 비용, 품질, 위험관리 등과 같이 여러 조건을 확인해서요, 어떤 방법론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는 절차만 유심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 등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반영해서 확장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와 개발 방법론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개발 단계, 활동, 작업, 절차 등으로 정의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주어진 기간 내에 최소 비용으로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활동을 프로젝트 관리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젝트 관리에서 관리하는 유형으로는요, 일정 관리가 있고요, 비용 관리, 또 인력 관리, 위험 관리, 품질 관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결정하는 절차는요,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반영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반영하는 방법론인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프로젝트 관리와 재사용 현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설명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자, 개발 단계별로 작업 및 절차를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맞춰서 수립한다는 게 2단계인데요. 소프트웨어의 기본 생명주기나 또 지원 생명주기, 조직 생명주기별로 주요 프로세서를 확인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서나 개발 생명주기, 프로세서 모형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결정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개발 단계별 활동 목적, 작업 내용, 산출물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을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결정 절차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은요,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수행하는 품질 관리에 사용이 되는 국제 표준이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개발 표준 방식은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SO IC 12207이라고 하는 것은요, 표준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프로세서로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표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생명주기 프로세서와 지원 생명주기 프로세서, 조직 생명주기 프로세서로 구분을 하고요. 두 번째 CMMI라고 하는 방식은요,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의 개발 조직의 업무 능력이나 또 조직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의 대학교의 소프트공학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CMMI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서 성숙도는요, 초기, 관리, 정의, 정량적 관리, 최적화 이렇게 5개의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마지막 SPIC라고 하는 것은요, 소프트웨어 처리 개선 및 능력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보 시스템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나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평가 및 개선을 하는 국제 표준이고요. 공식 명칭은 ISO/IS 15504입니다. 스파이시의 목적은요, 프로세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 기관이 스스로 평가하는 거고요. 기관에서 지정한 요구 조건의 만족 여부를 개발 조직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스파이시의 목적입니다. 계약 체결을 위해서 수탁기관이 프로세서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스파이스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인데요. 테일러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선 사전적인 의미로는 재단, 양복업을 테일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업무에서 여건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은요, 테일러링을 작성을 할 때 고려할 사항과 테일러링 기법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의 개념은요, 프로젝트의 상황 및 특성에 맞도록 정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절차, 사용 방법 등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테일러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절차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의 특징을 정의하고요. 표준 프로세서를 선정하고 검증 단계를 하고요. 상위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또 각각의 세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요. 마지막엔 테일러링한 것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테일러링에서 고려할 사항에는요, 크게 내부적인 요건과 외부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내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의 개발 환경과 유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테일러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목표 환경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고요. 프로젝트의 생명 주기 활동에서요, 개발, 운영, 유지보수 등의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 등을 요구사항이라고 부르고요. 비용이나 인력, 기간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규모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테일러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규모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프로세서라든가 개발 방법론, 산출물 등과 같이 서로 다른 경우도 테일러링이 필요하니까 보유 기술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테일러링을 할 때 외부적으로 고려할 사항은요, 법적인 제약 사항들이겠죠. 프로젝트별로 적용이 되는 서로 다른 컴파일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요. 또 금융이나 제도 등에 대한 분야별 품질 표준 이런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 품질 기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테일러링 기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규모와 복잡도에 따른 테일러링인데요. 프로젝트의 기간, 또 작업 범위, 참여 인원 등에 따라서 대중수로 구분을 하고요. 프로젝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복잡도를 상중하로 구분하는 기법입니다. 프로젝트 구성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은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기술적인 숙련도나 또는 방법론의 이해 정도를 확인해서 테일러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팀 내 방법론 지원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은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각 팀별로 방법론의 담당 인력을 배정하고요. 팀의 방법론의 교육과 프로젝트 전체의 방법론의 운영에 따른 의사소통을 담당하도록 인력을 구성하는 기법입니다.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요. 작업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 단계에서 산출물을 자동화 도구를 통해서 산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법이 자동화에 따른 테일러링 기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단어 자체는 이제 사전적으로는 뼈대나 골조를 의미하는데요. 소프트웨어에서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클래스나 인스턴스 등을 모아놓은 것을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의 개념하고 또 개별적인 특징들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프레임워크에는요. 스프링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단넷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는요.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플랫폼으로요. 오픈소스이고 경량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요. 또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이기도 합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 공공 부분의 정보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기능이나 아키텍처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 실행 환경을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통합 인터넷 전략을 위해서 개발을 한 것이 단넷 프레임워크입니다. 단넷 프레임워크는 메모리 관리나 또 유형별 메모리 안정성 또 보안 네트워크와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